우리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우리 FAT 1급 교재에서 설명한 내용, 거기 포함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라 하는 것은 거래징수를 할 때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했다라는 것을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징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있을 때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자,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에게죠.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다가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래징수라고 하죠.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세금을 징수당한 매입자는 내가 세금을 징수당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에게. 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로 세금 영수증, 그것이 바로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우리 세금 계산서의 종류는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와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의 사용은 이제 굉장히 작아졌죠. 자,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는 두 매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한 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을 하고 한 매는 공급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부가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역시 공급하는 자와 같이 공급받는 자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맞아야 되죠. 공급하는 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일치해야 되겠죠. 자, 종이 세금계산서는 이와 같이 손으로 작성한다는 점이 번거롭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어차피 장부를 하려면 전표를 입력해야 되니까 전표를 입력하고 나면 도전 프로그램 같은 시스템에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두 매를 작성한다든가 이러지 않습니다. 자,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 시스템을 거쳐서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는 전산설비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매를 이렇게 작성하거나 그러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을 해주면 이메일로 받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누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라고 한다면. 그런데 의무 발급 대상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야 되고요.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도 발급해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는 어떤 사업자냐면은 첫째 법인. 법인은
다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 발급해야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무관하다. 2억 원 이상으로 바뀐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과거 시험 문제나 과거의 교재를 보면은 3억 원 이상으로 돼 있죠. 그래서 1억 원이 줄어서 지금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 그러니까 과세 면세 다 합쳐서 2억 원이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된다.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 다음에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급은 거래처로 발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인데, 대개 프로그램에서 국세청 전송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해 놓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전송을 또 하는 일은 없겠으나, 우리 시험에서는 국세청 전송을 수동으로 하도록 메뉴를 만들어 놨죠. 아카데미 세금계산서라는 메뉴가 바로 국세청 전송하라고 시험용으로 만들어 놓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미리 전송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따로 출력해가지고 뭐 제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발급할 때 이미 다 전송이 돼 있고, 나중에 전자신고할 때는 합계표, 발행금액 합계표, 또 세금계산서 수치된 거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합계표만 작성을 해서 함께 제출해 주면 됩니다. 네,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알아야 될 지식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때 우리가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을 누락시킨다든가 오기를 하게 되면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부실기재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자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 것은 공급한 사업자의 등록번호하고 성명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은 여기저기 세금계산서 그림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보겠습니다만은, 세금계산서 여기 있군요. 자, 엑셀로 만들어 놓은, 어쩌다 보니 엑셀로 만든 세금계산서 양식이 띄워졌는데요. 세금계산서, 이게 파란색인 거 보니까 매입세금계산서, 그러니까 공급 받는 자 보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입자가 보관하는 용도다. 공급 받는 자 보관용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공급자의 보관용은 빨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기재된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이 어느 자리에 있냐면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기 공급자
등록번호 여기 있고 상호 주식회사 인비닷컴 성명 홍길동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요거 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요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시키면 안 되고 틀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네 여기 있죠. 공급가액 그리고 여기 세액 필요적 기재사항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 네 작성연월일 여기에 있죠. 작성연월 몇 년 몇 월 며칠. 그럼 밑에 있는 요 날짜는 뭐냐? 공급연월일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요 위에 있는 작성연월일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가지고 가끔 이론 문제로 말이죠.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출제하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하는 자의 주소라든가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라든가 품목, 단가, 수량, 공급연월일 이런 부분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게 원칙이냐? 여기서 원칙만 나왔고 발급에 관한 특례 규정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문제를 풀면서 특례 규정을 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언제 발급하느냐?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판매하는 날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특례 규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문제 풀 때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수증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옛날에 간이 영수증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수증도 많이 보았던 그런 양식이죠. 영수증. 이렇게 전자로 발행하는 영수증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취급하는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안 보이나요? 네. 요즘에 잘 안 쓰니까 간이 영수증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영수증. 네, 이런 영수증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쓰는 영수증.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이블 유리 해놓고 3만원. 네, 공급받는 자는 여기다가 사업자 번호가 어떻게 되고 상호는 어디고 소재지가 어디고 도소매 서비스고 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공급받는 자 누가 팔았다. 그리고 10월 11일 날 3만원어치 테이블 유리를 팔았다라고. 근데 여기 귀하 공급받는 자가 누군지 아무것 여기 이제 쓸 수는 있습니다. 상하타 컴퓨터학원 귀하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사업자 번호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공급받는 자의 정확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수증은 말이죠. 우리가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상거래에서 영수증들을 많이 주고받는 사업자들이 있죠.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신에 발급할 수 있을까?
자, 영수증의 정의.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거래증빙을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영수증의 발급 대상은 일반 과세자 중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역외군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 사업자의 행정사업, 우정사업 조직이 소포 우표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경우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에 영수증 발급이 되는 일반 과세자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느냐. 간이과세자는 이게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신규로, 간이과세자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전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그러면 직전 연도라는 것은 지난해부터 사업을 한 기존의 사업자죠.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이 우리가 세법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공급대가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의해서 간이과세자의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이었었는데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가 된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다수 있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간이과세자에 포함이 되면서 만약에 세법을 적용한다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에 혼란이 오겠죠. 거래처가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한다 그러면 거래가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과거에는 일반 과세자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지금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즉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택시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달라고 해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급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노점도 마찬가지고 행상, 이렇게 재화를 공급하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아예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업이나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 발급을 하는 일반 과세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소매업의 경우는 때에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개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회사 사업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해달라고 하면은 요구하면 해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재화의 간주 공급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 없고요. 다만 타사업장 반출은 그때 제가 간주 공급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됩니다. 발급해야 돼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또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정한 재화라는 건 뭐냐면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요.
그러나 일부는 발급을 합니다. 뭡니까? 수출제와의 임가공 용역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 2에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 2에 보시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와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수출재와를 국내에서 서로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국내 사업자끼리의 거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네, 그래서 면제가 안 됩니다. 네, 요것이. 그러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급을 면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위에 있는 마지막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아까 소매점 이야기입니다. 소매점은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수증 발급해도 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소매점은 발급해야 된다. 하지만 그 외에 목욕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 이런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소매점은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요구 시에는. 요구 안 하면 영수증 발급으로 의무가 끝나죠. 자,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걸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신고는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고 납부는 언제 하는가? 자, 1번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1.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그러니까 법인 중에서 과거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에는요.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세법 개정이 돼가지고 법인사업자 중에서 규모가 작은 직전 과세기간이니까 직전 6개월이죠. 직전 과세기간에 그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만 예정신고 납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 되면은 예정신고 납부하지 않고 고지서만 보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납부세액을 납부도 해야 된다. 자, 법인사업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자예요. 1.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과세기간이 끝나고 그러면 예정과세기간이 언제예요? 1기 같으면 1월부터 3월이고 2기 같으면 7월부터 9월이거든요. 이거 끝나고 언제까지? 25일이니까 4월 25일까지. 2기 때는요. 9월이 끝나고 25일이니까 10월 25일까지. 납부 시기가 이렇게 됩니다. 예정신고 납부하는 시기가 4월 25일, 10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시면 개인사업자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니까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에 것처럼, 여기 것처럼. 그러면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라는 건 뭐냐? 관할 세무서장이 말이죠.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보고서 거기에 2분의 1, 절반에 해당되는 세금을 결정해가지고 고지를 해줍니다.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이메일로. 그것을 전자로 하는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납부할 세액에 가면 조회가 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고지납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회사는 신고서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그 고지에 있는 금액을 은행에 납부만 하면 되죠. 납부하는 날은 같아요. 25일이니까 1기 때는 4월 25, 2기 때 예정은 10월 25일 날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복잡하지만 신고 납부를 해야 될 때도 있다. 어떤 때냐면은 다음에 사유가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이런 경우에 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는 애정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애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과 비교해서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직전 과세 기간의 절반, 2분의 1이 세금으로 나왔다, 고지된단 말이에요. 2분의 1이 고지되면 비슷하면 그냥 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적이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직전 과세 기간에 3분의 1에 미달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실적이 많이 차이 나요. 직전 과세 기간하고. 그러면 이번 과세 기간에 과대하게 세금을 내고 나중에 환급을 받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아예 신고하고 납부해도 좋다. 그럴 때는. 그때는 신고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자, 조기 환급을 받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신고해야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때도 개인 사업자나 또는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 납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신고는 아까 1월부터 3월, 7월부터 9월 거는 예정신고 때 했다면 확정신고는 나머지를 하는 겁니다. 1기 때는 4월부터 6월, 2기 때는 10월부터 12월 거를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 납부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다만 1월부터 3월 때 신고할 때 누락된 것이 있으면 4월부터 6월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해 주고요. 7월부터 9월에 예정신고한 것 중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이것도 역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거 신고 납부할 때 같이 신고 납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라는 건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치인데 애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치만 하면 된다 이거죠. 애정신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과세기간이라 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이라고 한 6개월은 애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얘기고 애정신고를 했다면 여기서 애정신고 때 신고한 것은 제외되는 것이니까 4월부터 6월 또는 10월부터 12월 해가지고 3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세기간이 끝나고 25일이기 때문에 1기 확정은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2기 확정은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나면 다다음 주가 되면 1월 25일이죠. 지금 현재 1월 달에
2기 확정 신고 대상 사업자들이 지금 열심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만들고 있다. 지금 현재 지금부터 준비해야 25일 날 완벽하게 착오 없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다만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다만 애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애정신고 때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할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이미 신고한 건 또 신고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신고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왜 4월부터 6월이고 10월부터 12월인가를 여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애정신고한 우리는 법인으로 문제를 항상 내거든요. 이 시험에서는 여러분 그 TAT 2급도 역시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매출액이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다 초과되는 거래로 사업자로 문제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애정신고했다 이렇게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할 때는 항상 3개월 단위로 조회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확정신고에서 말이죠. 폐업한 자의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25일 날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 다음 달 25일에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신고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쭉 사업을 하다가 1월 12일 날 폐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쭉 사업하다가 그러면 1월 12일이니까 일기 예정 과세 기간에 해당된다. 따라서 3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4월 25일 날 예정 신고 납부일이니까 그때 계속 사업자하고 같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잘못 판단한 거다 이겁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25일 날 신고서와 함께 납부해라. 그러니까 1월 12일 날 폐업한 사업자라면은 1월 달까지 1월 1일부터 1월 12일 거 요 거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12월 것까지는 1월 25일 날 이미 신고해야 되고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 재화에 대해서 자기가 소비한 걸로 해서 2월 25일 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업한 자의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가지 않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신고 납부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네, 환급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